박진석이 처음으로 자기 딸을 조금 두려워하게 된 날은 회장실 문을 두드린 사람이 비서가 아니라 영나였을 때였어요. 문을 여는 순간부터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꽃다발도 없었고 커피도 없었고 쇼핑백도 없었습니다. 딸 손에는 작은 파일 하나만 들려 있었는데요. 그 파일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물건이 될 줄은 그 순간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전 영란은 작업실에서 꽤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보증금 300에 월세 30 내면서 겨우 얻은 단독주택 2층 원룸. 엄마에게 심부름센터까지 동원해 감시당했던 바로 그 방이기도 했고요. 책상 위에는 태블릿이 켜져 있었고 웹툰 콘티가 어정쩡하게 열려 있었지만 손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떠오르는 건 그림이 아니라 사진들이었거든요. 엄마가 거실 테이블 위에 작업실 외관 사진들을 가지런히 펼쳐놓던 장면. 낡은 계단, 좁은 현관, 밤과 낮이 섞인 골목, 자신과 지완 오빠가 들락날락하는 모습들이 박제된 그 사진들. 아빠 오기 전에 숨기고 싶으면 숨기라고 엄마는 마치 선택권을 준 사람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영나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아빠에게 보여주는 게 좋은지 나쁜지 내가 판단해 보라는 말처럼 들렸고 동시에 엄마가 얼마나 멀리까지 나가고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 보라는 신호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영나는 일부러 아무것도 치우지 않았어요. 엄마가 아빠를 마중 나간 동안 사진들은 그대로 테이블 위에 남아 있었고 결국 아빠가 들어오기 전에 황급히 사진을 끌어모아 숨긴 사람은 딸이 아니라 엄마였습니다. 그 장면을 옆에서 보면서 영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론을 하나 내렸어요. 이 사람은 진실을 정직하게 보여줄 생각은 없고 끝까지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남기려 하는 사람이구나. 오늘은 그 반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파일을 숨기지 않고 누군가의 손에서 빼앗기더라도 그 자리에 그대로 펼쳐지게 두는 쪽으로요. 책상 위에 놓인 파일을 다시 열고 마지막으로 내용을 확인했어요. 맨 앞장에는 간단한 타임라인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진이 한국에 들어온 시점, 청와대학교 병원 입원 기록, 간 기능 검사 수치와 그래프, 간 이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보호자란에 반복되는 한 사람의 이름. 그 이름은 늘 같았어요. 고성희. 어느 장을 넘겨도 보호자 이름에는 박진석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 다음에는 다른 이름이 나왔어요. 지은호. 괄호 안에는 옛 이름 한유라. 엄마가 결혼 전에 낳고 버린 딸. 보육원 서류, 정순이의 진술, 시장 화제가 아니라 보육원에 맡겨진 기록이라는 사실, 그리고 최근 몇 달 동안 다시 이 집 주변으로 끌려 들어온 과정까지. 영란은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한 것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이름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한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쌍둥이. 한우진과 한유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아이들. 한 아이는 곧바로 보육원에 버려졌고 다른 아이는 입양되어 재벌집 아들이 되었죠. 지금은 둘 다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엄마가 끝까지 숨기려 했던 진실이 수술실 문 앞에서 이미 드러난 상태라는 것까지 영란은 파일 속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파일을 덮었을 때 손끝 떨림이 조금 줄어든 느낌이었어요. 이제는 아빠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실 복도는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비서는 영란을 보자 조금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따로 면담 일정이 잡혀 있지 않다고 무슨 일인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란은 웃지도 않고 인상도 쓰지 않은 얼굴로 괜찮다고만 말했어요. 예약한 적 없는 이야기를 하러 왔다고 짧게만 덧붙였습니다. 문을 두드릴 때까지 파일은 손에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괜히 들고 온 모든 것들이 장난처럼 느껴질까봐 눈은 일부러 바닥으로 떨어뜨린 채 놓고만 천천히 했습니다. 박진석은 서류를 보다 말고 시선을 들었어요. 딸이 회사로 찾아오는 날은 많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생일, 재단 행사, 기부 관련 일정 정도였고, 그럴 때마다 딸 손에는 항상 무언가가 들려 있었죠. 꽃이나 작은 선물 같은 것들. 오늘은 오직 파일 하나였습니다. 색깔도 평범한 회색이고 리본도 없었어요. 앉으라고 말하고 나서야 진석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영나가 파일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숨만 고르고 있었거든요. 그 숨 고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박진석의 가슴도 이유 모르게 답답해졌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이 집에서 진짜 이야기를 가장 늦게 듣는 사람은 항상 자기였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영나는 결국 파일을 책상 위로 옮겨 놓았습니다. 먼저 엄마 이야기부터 꺼냈어요. 청와대학교 병원 이사장으로서 엄마가 가진 권한을 짧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환자가 VIP 병실로 올라가는지, 어떤 수술이 우선순위에 놓이는지, 누가 입원했고 어떤 사정을 갖고 있는지 원하면 다 알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우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가 알고 있는 우진은 아직 해외에서 공부 중인 아들이었습니다. 연락이 조금 뜸해도 젊어서 괜찮을 거라고 믿는 그 정도의 막연한 걱정만 품고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파일 속에 정리된 우진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청와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간 기능 관련 수치를 여러 번 검사했고, 간 이식 수술을 준비하던 환자였어요. 서류마다 붙어 있는 보호자 이름에는 단 한 번도 박진석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이름은 고성희뿐이었어요. 종이를 넘기던 진석의 손이 그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영나는 그 손을 보면서 지금까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엄마 한 사람뿐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장으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어느 쪽으로도 그는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진이 숲으로 사라졌던 날 이야기는 길게 하지 않았어요. 이번 생에서 엄마를 다시 볼 일은 없을 거라고 남겼던 문장. 그 말을 듣고도 엄마는 끝까지 남편에게 숨겼다는 사실, 그 정도만 짚었습니다. 청와대학교 병원이라는 발신 표시가 뜨면 진석은 늘 후원회, 재단 행사, 기부 관련 연락이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 전화들 사이 어딘가에 자기 아들이 누워 있었다는 걸 지금 처음 알게 된 셈이었어요. 아들 몸에 칼이 들어간 날에도 그는 회장으로 회의에 앉아 있었고, 남편으로 집안에서 밥을 먹고 있었고, 아버지로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지가 지금 이 순간 가장 크게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어요. 영나는 파일의 앞부분을 덮고 뒷장을 펼쳤습니다. 이제부터는 우진보다 더 오래 버려져 있던 사람 이야기였어요. 지은호. 그리고 괄호 안에 한유라. 박진석에게는 아직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에게는 절대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이름이었죠. 젊은 시절 자신이 낳고 스스로 보육원에 두고 돌아섰던 딸. 서류에는 시장 화재 같은 말은 한 줄도 없었고, 분명 보육원에 맡겨진 기록만 남아 있었어요. 정순이가 들려준 이야기, 은호가 털어놓은 과거, 그 모든 것을 영나는 하나로 엮어서 설명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남편이 죽은 뒤에도 아이들을 붙들고 살아온 정순이의 시간, 그 집에서 다시 딸이 된 은호의 삶, 그리고 그 아이를 다시 찾아온 엄마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엄마는 잃어버린 딸을 찾아왔다는 얼굴로 다가왔지만 실제로는 간 이식 공여자를 찾고 있었어요. 버려진 딸이 아니라 쓸 수 있는 간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었던 셈이었죠. 쌍둥이였기 때문에 엄마에게는 더 매력적인 카드였을지도 모릅니다. 한우진과 한유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지만 서로의 존재도 모른 채 살아오다가 병원 침대 위에서야 모든 것을 알게 된 남매. 이제는 두 사람 모두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엄마가 평생 숨기려 했던 진실은 수술실 앞에서 이미 드러난 상태라는 것까지 영나는 차분하게 말해줬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 처음 듣는 사람은 박진석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회장실 공기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지금 우진과 은호는 살아있고 수술은 끝났고 둘 다 간신히 버텨내고 있는 상태라는 것. 그럼에도 엄마는 여전히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고 회장은 여전히 아들이 유학 중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 이 간단한 현재형 한 줄이 과거 회상보다 훨씬 더 크게 박혀 들어갔습니다. 박진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파일 속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어보는 동안 영란은 자신이 오늘 여기서 바라는 게 무엇인지 다시 정리하고 있었어요. 엄마를 당장 벌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집에서 쫓아내 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집에서 더 이상 모른다고 말하며 뒤로 숨는 어른이 하나는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사람이 먼저인지 자리가 먼저인지 적어도 한 번쯤은 아빠 입으로 직접 정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기도 했고요. 파일을 마지막 장까지 넘긴 뒤에야 박진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먼저 영나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이만큼 끌어모아준 용기 자체가 고맙다고요. 그 말 속에는 너무 늦게 알게 되었다는 미안함과 그동안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는 변명 같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호출 버튼을 눌러 성희를 부르게 했어요. 잠시 뒤 고성희가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으로 머리를 정돈하고 들어왔고 처음에는 가볍게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익숙하지 않은 파일이 펼쳐져 있는 걸 보자 눈빛이 아주 약하게 흔들렸어요. 자신이 모르는 서류가 회장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박진석은 파일을 밀지도 덮지도 않았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두고 조용히 물었어요. 우진 보호자 서류에 사인을 한 사람이 당신이냐고. 간 이식 수술 동의서에도 보호자 이름이 당신만 적혀 있냐고.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지 이유가 뭐냐고요. 성희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익숙한 대답부터 꺼냈어요. 당신이 바쁘니까 자신이 대신 감당하려 했다는 말,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는 말, 의료적인 부분은 자신이 이사장으로서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는 말들. 겉으로 보면 남편을 배려한 아내의 대답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란은 그 말 뒤에 무엇이 숨었는지 알고 있었어요. 우진의 병이 밖으로 알려지면 재벌가 후계 구도에 불안이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 첫째 아들 박성재와 비교당할까봐, 우진이 약한 아들로 찍힐까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까봐 겁이 났겠죠. 무엇보다 자신이 쌓아 올린 자리와 계급이 흔들릴까봐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숨겼고 감췄고 대신 병원과 수술과 이식 동의는 본인이 죄책감과 함께 끌어안고 가는 쪽을 택한 거겠죠.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남편과 자식들, 그리고 버려진 딸의 삶이 통째로 도구 취급을 받았다는 점이었어요. 지은호 이야기로 넘어갔을 때 공기는 한 번 더 달라졌습니다. 버려진 딸, 보육원, 정순이, 한유라라는 이름, 우진과의 쌍둥이 관계까지. 성희는 처음에는 자신이 과거의 실수를 책임지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버린 건 잘못이었지만 이제라도 찾고 책임을 지려고 했다는 식의 말이었어요. 하지만 영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먼저 돈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이쪽에서 거액을 앞에 두고 간 이식을 설득하려 했다는 것. 은호가 버려진 사실을 알고 나서도 엄마라는 말을 쉽게 입에 올리지 못했다는 것. 이 사실들을 하나씩 짚어줄수록 성희가 쌓아둔 서산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진석의 표정도 서서히 변해갔어요. 아들을 숨기고 딸을 버리고 나중에는 그 딸을 다시 끌어와 공여자로 쓰려 했던 사람.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모르고 지나온 자신. 이제는 어느 쪽도 완전히 피해자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점에 와버린 겁니다. 한참을 듣던 박진석은 결심 하나를 꺼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구를 당장 내보내겠다는 말부터 하지는 않겠다고요. 대신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부터 했습니다. 우선 우진을 직접 만나겠다고 했어요. 병원에 가서 아들이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떤 상황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지, 그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자기 귀로 듣겠다고요. 그 다음에는 지은호와도 마주 앉겠다고 했습니다. 버려진 딸 이야기를 아내 입으로만 듣지 않겠다고요. 실제 당사자의 목소리로 듣고 그 뒤에 무엇을 할지 본인이 정하겠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지환도 불러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성희는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왜 그 사람을 갑자기 끌어들이느냐는 눈빛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하지만 영란은 알고 있었죠. 할머니가 탔던 택시 사고, 택시를 들이받은 SUV, 오토바이, 브레이크 이상, 엄마가 입 밖으로 꺼내던 경고라는 단어들,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의 끝에 항상 지환이 있었다는 걸요.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지만 적어도 그 사람에게 직접 들어야 할 이야기가 많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박진석의 말은 결국 한 줄로 정리될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누구 말만 믿고 움직이지 않겠다는 뜻. 이 집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제3자의 해석이 아니라 자신의 눈과 귀로 확인하고 책임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말은 고성희에게 낯선 종류의 경고로 들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정리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만 믿어주던 남편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자기 없이 사람들을 직접 만나겠다고 하니까요. 그날 저녁 영란은 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작업실로 가서 늘 앉던 책상에 몸을 기대고 오늘 있었던 일을 공책에 한 줄 한 줄 적었어요. 회장실 문을 닫고 들어가던 순간 아빠가 파일을 펼치던 손, 엄마가 긴장을 숨기지 못하던 눈, 우진과 은호, 지은호, 지환 이름이 한방 안에 동시에 떠다니던 느낌까지. 이제부터의 선택은 아빠 몫이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볼지, 자리를 먼저 지킬지, 아니면 애매하게 둘 다 붙잡으려다가 또 누군가를 다치게 할지. 어느 쪽을 고르든 이제는 더 이상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게 된 상태였어요. 창밖 골목에는 가로등 불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고 차들이 천천히 지나가고 골목 끝 편의점 불빛이 작게 깜빡였습니다. 그 시각 다른 곳에서도 조금씩 판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청와대학교 병원 VIP 병동 복도에서는 우진 병실 앞 간호 스테이션에 내일 회장 방문 예정이라는 메모가 조용히 올라가고 있었고 간호사들 사이에는 이 병실이 단순 VIP가 아니라 병원 이사장 가족이라는 소문이 다시 한번 돌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좁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는 켜두고 보지도 않은 채 손에 쥔 휴대폰만 몇 번이고 들었다 놨다 하고 있었어요. 혹시나 은호에게서 또 무거운 전화가 오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연락이 끊겨버리는 건 아닐까, 괜히 쓸데없는 상상만 늘어났습니다. 은호는 방 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노트북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때는 도면을 그리고 카페 인테리어 사진을 찾아보고 색감과 소품을 맞춰보던 그 손이 요즘은 자꾸 병원 복도와 수술실 문 앞을 떠올리며 멈춰버리곤 했습니다. 지환은 작업실 근처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캔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화 목록 맨 위에는 영나 이름이 떠 있었고 전화 버튼을 눌렀다가 취소했다가 다시 메시지 창을 열었다가 닫았다가를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듣고 싶은 마음과 괜히 더 흔들어 놓을까봐 가만히 있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서로 부딪히는 중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주 짧은 메시지 하나만 보냈어요. 오늘 괜찮았냐고, 집에 가는 길 괜찮냐고, 혹시 필요하면 말만 하라고, 그 정도의 문장이었지만 보내고 나서도 한참 동안 화면을 꺼버리지 못했습니다. 영란은 노트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이 집에서 처음으로
진짜 대화가 시작됐다고. 엄마가 짜온 대본이 아니라 딸이 펼친 파일 위에서 시작된 이야기라고. 그리고 그 다음 장은 일부러 빈 채로 남겨두었습니다. 아빠가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날, 그 복도 끝에서 우진과 은호, 그리고 자신이 어떤 얼굴로 마주 앉게 될지, 그 다음 회차의 장면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쪽으로 남겨두는 게 지금은 더 맞는 것 같았거든요. 언젠가 그 빈장을 채우게 되는 날, 그때는 적어도 한 사람쯤은 자리보다 사람 편을 택한 어른으로 남아있기를 영란은 조용히 바라고 있었습니다.